난민법 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편지. 시민 드림. 스물한 번째 편지. 김세경. 법무부 장관님께.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세경이라고 합니다. 난민법이 실질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바뀌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저는 작년에 미국 내 난민 정책 지원 기관에서 약 8개월 동안 인턴십을 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팀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90일 동안 주거,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한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미군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특별 비자를 받아 비교적 쉽게 미국에 오게 된 사람이었고, 저는 마음 한구석에 이 사람을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며 이 생각이 정말 아니라고 무지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폭격이 일어났다, 폭탄이 터졌다 라는 뉴스를 시도 때도 없이 접하는 삶. 직접 폭격 소리를 듣는 삶. 친척이나 가족이 폭격으로 죽는 삶. 출근하며 가족들과 하는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르는 삶.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고 잘 알지 못하는 이분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이분의 모습을 보며 반성하는 동시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난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터전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기에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를 거치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때로는 가족과 헤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한국에 오기까지 그들의 여정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민들이 새로운 곳,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많은 힘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들을 향해 더 열려있는 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1일 김세경 드림. 스물두 번째 편지. 김유찬.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한국어 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국제과정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찬입니다. 저는 작년에 기회가 닿아 체코에서 열린 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프라하의 골목들을 누비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던 찰나 한 남자가 걸어가던 저를 붙잡고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화를 내며 침을 뱉고 갔습니다. 그날 전 충격에 빠져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존중이 아닌 위협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사는지, 몇 살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미래에 무엇이 하고 싶은지 이런 사실들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종은 그가 나를 무시해도 되는 사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겪었던 경험은 전쟁과 박해를 피해 먼 피난길을 걸어와 한국에 도착하신 난민분들이 겪는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민분들은 저처럼 비행기를 타고 집에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전장에서 핍박과 혐오의 시선에서 국적국의 박해에서 도망쳐 삶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난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제 발로 공포와 폭력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난민분들은 지금 산산이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난민법 개정안은 그들 앞에 올려다보지도 못할 높은 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핍박과 혐오로부터의 보호가 절실한 분들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 가혹한 결정을 내려선 안 됩니다. 마르틴 리멜러 목사의 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와 함께 편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타인의 아픔에 침묵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일 김유찬 드림. 스물세 번째 편지. 최한희. 법무부 장관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에서 살고 있는 최한희라고 합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께서 발표한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난민법 개정안을 살펴보니 국가안보, 국가공동체, 공공질서에 위험이 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겪고 분단의 역사를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국가안보라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국가공동체의 위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물색하여 색출해왔습니다. 제주 4.3 항쟁, 여순사건, 5.18 혁명 등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을 한순간에 정치범으로 만들어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을 하는 등 국가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시 올가미를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중적인 잣대나 모호한 이념을 갖고 사람을 색출하고 벌하고 공동체의 테두리에서 밀어내는 것을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난민법은 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하는 배려와 이해의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을 구체적이지 않은 잣대로 구별하고 구분하고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한 명 한 명이 안전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를 넓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개정안을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는 요청을 드리며 이만 편지를 줄이겠습니다. 2019년 5월 3일 최한희 드림. 스물네 번째 편지. 신지영. 만나뵌 적이 없는 분께 편지를 쓰려니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먼저 제가 난민의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일본에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제가 처음 경험한 사건이 예멘 난민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반응들이었습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에게는 다른 측면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온 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겪는 고통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인지 저는 그 상황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보호가 주어지는 유학생이었음에도 10년간 외국에 사는 것은 스스로 이방인임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란 무엇일까? 그 사회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고 불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방인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 저 밖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한국에 돌아가서도 한국 속에 이방인이 있음을, 그들이 우리의 일원임을 잊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난민에 대한 기사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그분들이 이미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난민분들의 차이는 너무나 크지만 저의 경험이 그분들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나 활동단체의 설명이나 그분들의 글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힝야 사람들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이 유일한 저항인 사람들이라고 한 국제인권변호사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온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존재하는 것이 유일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장소를 찾는 것이 다시금 유일한 저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한국이란 난민 에세이집을 보면 왜 한국으로 왔냐는 질문에 한 난민분은 이렇게 답합니다. 만약 당신 발밑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어느 창문으로 나갈지 고민할 시간이 있겠느냐고. 살기 위해 보이는 창문으로 몸을 던져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소수민족이거나 여성이나 성소수자이거나 독재 정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그것을 피해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고통스럽고 아슬아슬한 그 순간들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쳐온 그 순간들보다 한국에 도착한 뒤에 겪은 고통이 더 크다고 하여 저는 다시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길지만 조금 더 써볼게요. 세계인권선언 14조에 따르면 난민 신청을 위한 정보 제공은 기본권인데도 난민 신청을 위한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기까지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신청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면 G1 비자를 받는데 이후 6개월간 취업 금지이기 때문에 불법 취업을 할 수밖에 없고 불법 취업이 알려지면 강제 송환당함으로 일자리에서 온갖 착취와 인종차별을 겪게 됩니다. 난민 심사에는 통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서너 시간 고압적인 태도와 인권 침해를 받습니다. 대다수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 자격을 받는데 인도라는 말이 붙어 있음에도 의료 보장,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며 가족이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법을 어기거나 법을 지키면서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난민 심사는 난민 인정을 부정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절차처럼 느껴진다고. 마치 한국 정부가 난민 신청을 한 죄로 자신들을 벌주고 있는 것 같다고.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2%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저에게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현재의 난민법과 그것의 시행 절차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난민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이번 난민법 개정안으로 난민 심사의 벽은 높아지고 강제 송환은 더욱 손쉬워지며 난민 신청자들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축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난민법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난민법의 존재 의의를 난민법의 이름으로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놓은 난민인권센터의 해석을 읽어보니 첫째로 사전심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 기회마저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둘째로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국가공동체의 위험한 존재가 되는 사람,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 강제 송환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는데 이 기준들은 모호하여 오용될 소지가 크다고 합니다. 셋째로 난민 신청 접수 장소와 절차는 제한적이 되었고 심사 절차의 핵심 요소인 통번역을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는 조항이 삽입되는 등 난민들이 난민 인정 신청을 하기조차 더욱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보호가 꼭 필요한 난민들이 정당한 심사를 받지 못해 강제 송환을 당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은 더욱 고통스러워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생존하는 일이 그들의 유일한 저항이 될까 두렵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법의 문외한입니다만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편지인 만큼 법이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열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난민법 개정안이 지닐 효과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법은 사회에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기본적 윤리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난민법 남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 및 인정 절차의 벽을 더욱 높이고 강제 송환을 더 용이하게 만든다면 이 사회에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함께 사는 누군가를 이상한 존재로 간주해도 된다. 추방해도 되는 존재가 있다.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법의 이름으로 용인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난민의 유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중 가장 약한 사람을 낙인을 찍어 배제하는 경향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낙인 찍힌 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더 약한 사람에게 소수자라는 낙인을 찍어 배제하고 그 낙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난민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혐오 범죄로 확산되고 불안과 경쟁과 배제가 사람들 마음속 겹겹이 심사제도라는 벽을 만들게 될까 두렵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저는 매년 비자를 갱신하러 입국관리소를 찾았습니다. 일본에 있을 자격을 심사하는 그곳은 신청자를 감시와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기에 누구에게도 편안하지 않은 곳입니다. 저보다 훨씬 먼저 일본에 왔던 언니들과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전에는 아시아계 여성이 비자를 신청하면 일본에서 성산업에 종사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보곤 했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민족, 계급, 성을 이유로 차별당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느껴집니다. 수많은 아시아의 이방인이나 난민 여성들이 일본 사회의 고통스러운 노동을 담당하거나 성착취를 당했던 경험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녀들의 말로 되살아나는 것 같으니까요. 이처럼 난민의 고통은 난민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의 가장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은 난민 인정을 받는 게 너무나 어려울 뿐 아니라 인정을 받은 뒤에도 여성차별, 성소수자 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난민 인정 절차 및 심사를 국제의 인도적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개선하는 동시에 난민이 인정된 뒤에도 여성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성소수자이거나 다른 인종이라고 억압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도 매일매일 우리가 일터와 삶의 장소에서 겪는 경쟁, 배제, 따돌림과 같은 관계의 고통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10년간 있을 때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일본 속 이방인이었던 제1조선인이나 아시아 유민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사회의 억압과 폭력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구든 어디서든 억압과 폭력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소박한 윤리를 끊임없이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인 또한 숱한 난민의 역사를 갖고 있죠. 식민지 지배 속 강제동원, 강제연행, 1945년 이후 전재민의 힘겨운 이동, 한국전쟁의 피난민, 독재정권화 민주화 및 노동운동 속 정치적 망명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 난민의 경험을 변화시켜온 이곳의 문을 두드리는 또 다른 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닮은 그들 말입니다. 이곳의 미래를 난민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애도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과 만나듯 타자를 만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의 독재를 피해서 온 한 난민분은 자신은 한국에서 자유 속에 살고 있으며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기를 꿈꿀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 한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난민이며 난민이었고 난민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현재의 난민법 개정안을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존이 유일한 저항이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유일한 저항이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추방당해도 되는 존재가 있다라는 생각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높디 높은 낙인의 벽을 세우지 않을 수 있도록 난민법의 새로운 내용과 실행을 고민해 주십사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보내는 길고 긴 편지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높고 바람이 따뜻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건강하시길 빕니다. 2019년 5월 4일 신지영 드림. 스물다섯 번째 편지. 김지유.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 김지유라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민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었지만 작년 제 일한 친구의 난민 인정을 도우며 그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작은 부분이나마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의 난민 인정을 도운 것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난민이 남의 일이 아니며 누구든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온 난민이라고 가정해보고자 합니다. 아빠가 저희를 재촉하시며 급하게 짐을 싸라고 하셔서 저희는 영문도 모르는 채 돈과 중요한 물건들만 챙겨 나왔습니다. 아빠를 따라가니 저희를 새로운 나라로 데려다 줄 브로커가 계셨어요. 브로커는 우리에게 비싼 돈을 요구했는데 아빠는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국경을 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미리 준비한 가짜 여권과 신분증으로 위장했어요. 배를 타고 밀림을 지나 어떤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지만 난민 협약에 가입한 나라라고 해서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그 나라에서 지내려면 난민으로 인정받아야만 하는데 신청 절차는 복잡하기만 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니 제대로 된 심사를 받기 전부터 넘어야 할 산은 많았어요.
난민 심사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딱딱한 분위기에 너무 떨려서 저도 모르게 망설이며 대답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난민 심사장을 나오자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머리는 새하얘졌어요. 또 한편으로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저희 가족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것에 허무해졌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죠. 난민 신청 후 아빠는 6개월간 취업을 하실 수도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 일하게 되면 바로 출국해야 된다고 하셔서 무서웠거든요. 국경을 넘어오느라 돈이 없던 저희 가족이 6개월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난민 심사 결과 몇 달간의 기다림은 불인정으로 허무하게 끝났어요. 사유서를 보니 우리 보고 거짓말쟁이래요. 목숨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난민 신청을 한 거래요. 억울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을 걸었어요. 다행히 인권 변호사님께서 무료로 변호를 맡아주셨어요. 변호사님께선 면접 때 난민주사관이 불러왔던 통역관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잘못 통역했다고, 그래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거니 재판에서는 꼭 이길 거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재판 결과에 저희 가족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재판부에서는 관청의 말만 들었어요. 위조 신분증과 위조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고 브로커를 활용한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본국을 떠나온 저희 난민들이 어떻게 본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겠어요. 가짜 여권을 만들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고 비공식적인 경로로 입국하는 것이 난민이고 어느 나라 난민이나 다 같은데 이런 상식을 모르는 관청과 재판부가 어디 있느냐고요. 또 저희가 국경을 넘기 전 제가 나라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아빠가 탄압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희 가족의 간절함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눈물만 났어요. 변호사님과 부모님은 밤새 우울해하셨어요.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 나라는 기억상실증에 빠진 나라래요. 한 100년 전쯤에 이 나라가 이웃나라한테 침략당해 많은 백성들이 나라를 떠나 난민이 됐대요. 그때 경찰과 헌병들 감시를 피하느라 변장하고 위장하고 가짜 신분증을 들고 다니던 시절을 잊었대요. 변호사님은 난민 재심사를 받는 마지막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서도 얼굴을 펴지 못하셨어요. 최근에 관청의 장관님께서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는 재심사는 정식 심사를 못하게 한다는 법을 만드신단 거예요. 약식으로 심사해서 바로 출국시켜 버린단 거죠. 변호사님께선 너무 억울하다고, 돌아가면 저희를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라면서 한숨만 쉬셨어요. 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라더니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참 이상한 나라구나. 중얼거리시는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힐 때 하늘에선 빗물이 쏟아졌어요. 이 이야기가 저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난민들은 서로 다른 자신들만의 사연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떠나 난민으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들이 가짜 난민인지 진짜 난민인지 판단할 자격이 저희에게 있긴 한 걸까요? 왜 사람들의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지 않나요? 장관님께서 누구보다 그들의 나라와 가족의 상황에 대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난민의 입장에서 난민법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2019년 5월 5일 김지유 드림. 스물여섯 번째 편지. 임한주.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에서 2년을 거주하며 현지 대학을 다니다가 며칠 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제가 살던 가나는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항도 없고 가장 빠른 비행편을 타고도 하루를 꼬박 날아야 합니다. 지리적 위치만큼이나 두 나라는 문화적 거리도 상당하다고 느끼는데 문화적 차이 중 하나를 꼽자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의 시선 처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가급적 눈길을 피하는데 가나에서는 특히나 외국인이었던 제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강의실을 들어갈 때면 수백 개의 눈길이 소나기처럼 제게 쏟아졌고 거리를 거닐 때면 꼬마들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브로니, 오브로니 소리치곤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익숙한 그들의 반응이지만 초창기에는 어찌나 민망하고 싫던지요. 오브로니, 현지어로 하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에 첫 발을 딛고 나서의 첫 몇 달은 그들이 제게 보내는 눈빛과 저를 부르는 호칭을 통해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 나는 오브로니이고 그들은 아님을 온몸으로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2018년이 몇 달 남지 않았을 때쯤 저는 한 가나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과목을 공부하던 친구였기에 자주 보게 되었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던 그 친구에게 하루는 제가 질문했습니다. 너는 나를 오브로니로 봐? 나보다 내 피부색이 먼저 보이는지, 내가 이방인임을 늘 유념해 두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솔직하고 간단했으며 명료했습니다. 그날 그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주,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인걸. 솔직히 첫 만남에는 오브로니를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압도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대화를 할수록 그저 이 아이도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 한 명의 사람일 뿐임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난민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난민 조약이나 협약의 조항들을 꿰뚫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히 압니다. 가나인이든 오브론이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인권을 억압받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인권을 정당히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난 사람이든 난민이든 비난민이든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과 그 아이덴티티의 소유자로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권리가 주어짐을. 난민협약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내의 구성원 신분, 그리고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탄압받거나 탄압받을 가능성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오랜 집을 떠나 이방인의 여정길에 오르는 것은 슬프고 힘들지만 인권을 짓밟히는 것은 숨이 막히는 일이기에 어쩔 수 없이 국적국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온 이들의 침해된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 이것이 난민법의 주 목적입니다. 난민법은 난민 혹은 난민 신청자를 거절하고 방관할 근거를 제시하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의 방향은 어떤가요? 제시된 개정안이 난민법의 근본적 취지를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낯선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2019년 5월 6일 난민들이 사람답게 살길 바라는 이만주 드림. 스물일곱 번째 편지. 우지원.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우지원입니다. 앞으로 바뀌게 되는 난민법의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하기 위해 장관님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결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민에 대한 처우는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경험이 유입되면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따라오리라는 걱정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태도가 과연 이성적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법 앞에서의 내용을 장관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죠.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코 열리지 않는 문은 이름뿐인 이번 난민법 개정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난민 심사의 과정은 현재보다 몇 배로 짧아지고 엄격해집니다. 현실적으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박해에 내몰려 자국을 떠나온 피난민이 단 몇 주 만에 그 복잡한 절차를 모두 통과하리라 믿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개학안을 발안한 당사자인 일부 국회의원분들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온정주의와 인도주의를 구별하자는 법안의 취지를 의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장관님께 여쭙니다. 난민 심사의 벽을 높여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하면 난민이라는 존재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집니까?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는 난민협약에서 탈퇴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난민이라는 세계적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난민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국경 폐쇄와 같은 단순 미봉책으로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방증이 아닌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난민을 더 많이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에 따라 돌려보내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에 들어온 난민이 모든 차별에 앞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프로토콜에 따라 인도적인 절차를 밟는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요청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책임을 국민과 난민 모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관리하에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책임자로 부임하시던 날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되어 고통을 받는 상황을 막겠다고 큰 소리로 약속하셨습니다. 관행적인 법무행정에 안주하기보다 인권을 위한 개선 방안을 앞장서 마련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개학안의 실질적인 취지가 권리의 부여가 아닌 법률 만능주의의 남용에 있음이 분명한데도 가짜뉴스를 앞세운 혐오 여론에 우리 헌법의 법정신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막아주십시오. 난민을 쫓아낸 자리에 남은 허울뿐인 법치주의의 화살이 다음에는 어느 집단을 향할지 저는 두렵습니다. 자유와 민주의 5월, 가정과 평화의 5월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해 모두에게 평화로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7일 우지원 드림. 스물일곱 번째 편지. 심하정.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신. 안녕하세요. 심하정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살 때 가까운 거리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곤 했는데 어느 날 밤에 놀러온 친구를 배웅하면서 함께 수다를 떨며 자전거를 끌고 역으로 걸어가다가 동네 경찰의 불심 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전에 몸이 안 좋아서 자전거를 끌고 낑낑댔던 귀갓길에 선뜻 나서서 도움을 주었던 안면이 있는 경찰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일도 있고 해서 몇 번 마주칠 때마다 그와 나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던 사이였기에 그날 밤에도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동료와 함께였던 그의 표정은 어쩐 일인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 경찰은 그때까지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그와 한국말을 할 이유가 없었고 오랜 일본 생활로 한국인 특유의 억양이나 발음이 저에겐 별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그는 한국말을 하며 걸어가는 저를 불러 세워놓고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한국 사람이었냐? 이 자전거가 당신 소유의 것이 맞냐며 외국인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자전거 도둑으로 몰린 불쾌감이 밀려왔지만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잠깐 나왔던 터라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저는 그들을 따라 경찰서에 가서 이런저런 납득할 수 없는 협박 비슷한 설교를 들어야 했고, 결국엔 경찰들과 함께 집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보여주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그 광경을 흘끗거렸고, 경찰들은 상황이 종료되었다며 돌아갔습니다.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죠. 상황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웠고 화가 났고 무엇보다도 슬펐습니다. 평소에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었던 소박한 청년의 얼굴이 한순간에 돌변한 이유가 고작 나의 국적이며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이 소름 끼쳤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도둑이 아님이 입증된다면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미등록자들이 언제든 도둑으로 몰릴 여지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란 현실을 처음으로 실감한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미등록자들을 지칭하는 프랑스어 성빠삐에를 직역하면 종이 없는 이며, 이 표현은 이민, 노동등록증이 없는 이주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차이가 범법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은 우리 곁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미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 또한 국가에 안팎에서 그런 사태를 조우할 수 있다는 공포를 몸으로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말을 잘 알아듣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던 나조차도 경찰서에서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상황이 훨씬 좋지 않을 난민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접하면서 저는 난민을 어떤 사람이나 이러저러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보다 난민화되어가는 상태 혹은 사태에 주목하면서 난민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사유는 국가 밖으로 내던져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 안에서도 실제로는 국가 없음의 상태를 마주하는 난민 상태에 놓인 국민들을 언급할 때도 매우 적절한 틀이 되더군요. 지난 4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배제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동권의 보장이 고용주의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방치하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법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구구절절 써내려간 판결문을 읽고 정의에 대한 법의 테마는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형식상 국가의 테두리 안에 있거나 국민의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바깥으로 밀려난 인간의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이 편지에서 언급하는 난민들은 비단 외국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건 다름 아닌 한국의 법과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난민의 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들의 비유는 그들이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또는 법 앞의 평등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비극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점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3월에 발표된 개정안은 프랑스 파스콰 법안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스콰 법안은 1993년 6월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이민법안으로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 법안은 유럽 공동체 회원국의 시민을 제외한 외국, 특히 제3세계 국민들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증 획득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실업 등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이민의 유입과 위장 결혼 등을 통한 프랑스 시민권 획득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샤를르 파스콰 내무장관이 제안한 이 이민법은 사회당 및 공산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원 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학이 장관님의 이름을 딴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후세의 오명을 떨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간과할 수 없는 쟁점으로 저는 사전심사 대상자 규정을 먼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한 사전심사입니까?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의해서 난민이 아니라고 일괄적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은 3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심사가 종료되면서도 이의를 신청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난민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무엇보다 저는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책임 주체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개정안에 기재된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국가 공동체의 위험한 존재라니 도대체 어떤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부 당국이 규정한 국가 안보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안전과 안녕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판단의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난민의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난민화된 사람들은 생사여탈권을 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사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범법자임을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일본에서 제가 겪었던 사건의 경우엔 동네 경찰일 수도 있고 한국에 들어오려는 난민 신청자들에겐 출입국항에서 난민 심사를 하는 출입국 관리일 수도 있겠죠. 제가 자전거 도둑으로 몰렸던 상황에서 일본 경찰들은 저의 체류 자격을 묻더군요. 저의 경우와 한국에서 난민화를 겪는 사람들의 처지 사이엔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만 사실 타자에 대한 상상력과 이해의 결여가 얼마나 부당한 권력을 작동시키는지 생각해보면 두 경우를 넘나드는 공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송환과 무기한 구금이라는 한국 정부의 법적인 조치는 사실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단 점에서 한국의 출입국항과 외국인 보호소는 오히려 법이 유예되는 무법, 비법지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이 양산하는 모호한 말들은 난민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초법적인 권력의 자리에 앉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민의 안전 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차별과 혐오까지 서슴지 않는 정서를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에 힘을 실어주는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난민법 악용을 막기 위해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바로 그 순간의 공적 발화가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안이 개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입법 예고를 앞둔 이 법안들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난민들이 법을 악용할 것이라는 한국 법무부의 전제는 난민에 대한 국가의 상상력과 법적 언어가 얼마나 궁핍하고 왜곡된 것인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자충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난민이라는 용어를 기각할 구실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어주는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강제 송환과 무기한 구금의 순환을 멈추고 배제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의 중요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민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상성이 무엇인지를 폭로하는 존재들이 아닐까요? 그들에게 가해지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정치적 폭력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얼굴이자 우리의 야만입니다. 2019년 5월 8일 심하정 드림 29번째 편지 조성수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장관님.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고등학생 조성수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일 언론인 FAZ에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기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기고문은 2016년 추운 겨울에 시작한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의 정의를 외쳤던 저를 포함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포용적 세계 질서를 실천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평범함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난민들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에는 국가 안보의 위험, 중대한 범죄, 국가 공동체의 위험한 존재, 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등 너무나도 모호한 개념들이 많습니다. 난민들에게는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를 행정집행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강제 송환이 이토록 손쉽게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은 포용을 외치는 우리 정부의 정체성에 강한 의문이 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들에 너무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난민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 곳도 턱없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전화를 2번만 못 받아도 2년을 기다린 난민 면접은 끝이 나버립니다. 난민에게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에 인생이 달려있는 통번역 지원이 민간 위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민들에게는 소송 비용 마련하기도 힘든데 이제는 소송 제기 기간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3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치들의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 이전에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 같은 사람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는 아무도 목숨을 구원받을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권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권리 없이 다른 권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권은 전 세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최상위 권리로서 자리하고 있으며 이 권리가 침해당한 이들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경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난민 수용은 국가의 GDP와 실업률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난민들은 내수시장 활성화, 인력 부족 해소, 세수 증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가의 경제에 기여합니다. 난민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은 수백만의 난민들을 외면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사회의 안정성입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맞는 일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의 마지막 선상에는 난민들이 강간범, 살인자,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를 보더라도 일부 언론들은 난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무슬림들은 다 테러리스트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론 난민들 중에 범죄자가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범죄율과 범죄의 양상을 보았을 때 난민 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르는 범죄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난민들에게 우리나라 법과 언어에 대해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그들이 떨어진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함께 논의합시다. 함께 포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이야기합시다.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법무부 장관님과 우리 정부가 꼭 난민들 또한 평범한 시민들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9일 조성수 드림. 30번째 편지. 박진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편지 쓴 것도 참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막상 얼굴도 뵙지 못한 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도 여러 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기에 현장의 이야기를 몇 자 써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폐기물 업체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친구인 L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고국에 있는 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L씨를 보고 있으니 문득 제가 막 태어났던 80년대 중반에 동남아시아에서 건설 이주 노동자로 일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거운 석재나 철근 등을 옮기는 일들은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몽골,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많은 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만 수십 년 넘게 일한 고령의 한국인 건설 노동자들도 이제 이주 노동자 없이 건설 현장이 돌아갈 수 없다며 그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 뉴스를 보던 목수 반장님이 말하길 이제 한국 인구도 점점 줄어든다는데 누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겠냐며 이주 노동자가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이주 아동, 난민 등 다양한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 사회의 이주 정책은 강제 단속, 장기 구금, 고용 허가 등 감시와 통제에 기반해서 조금도 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짜 난민을 걸러내기 위해서 난민법을 개정한다고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계약이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인종차별과 혐오가 늘어날 것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 역시 6.25 전쟁 당시 함경도 흥남에서 내려온 피난민의 아들입니다. 전쟁과 테러를 피해서 먼 한국 땅까지 온 사람들에게 테러리스트, 가짜 난민이라는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을 규제하진 못할 망정 더욱 낙인을 찍게 만드는 것이 진정 법무부가 해야 하는 역할인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10년도 훨씬 전에 명동성당 앞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출입국 단속반 직원에게 외쳤던 말을 인용해보고자 합니다. 나도 빨간 피를 가진 사람이고 당신도 빨간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파란 피를 가진 것처럼 잡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빨간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이 말을 외친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뒤늦게라도 이제 저 노동자의 말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난민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도 무국적 아동도 법무부 장관님도 저도 모두 빨간 피를 가진 사람임을 잊지 않고 법과 제도를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5월 10일 박진우 드림.